꽤 오래전에 후배인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꽤 유명한 개신교 성직자가 자기 제자를 성추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개신교뿐만 아니라 미국 보스턴 같은 데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형,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쁜 놈이지 뭐.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기가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게 된다. 하고 이제 끊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애니멀이구나, 애니멀. 근데 이제 우리 모두는 상담가잖아요. 상담가고 어쨌든 다른 사람의 내면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고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그 영혼, 소울메이트라고 얘기하죠. 영혼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얘기를 하죠. 내면, 영혼, 동물도 그게 있을까? 뭐 이제 여러 설왕설래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간은 동물의 육체성보다 더 깊은 내면이 있는 존재고 영혼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이야기, 내면의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동물성 이런 것들을 많이 무시하고 산다. 뭐 이제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아주 너무나 잔인하게 웃으면서 그거 니네들 동물이야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 프로이드 아닙니까? 나한테 그런 거 있지. 그러면서 제가 교양과 영성과 어떤 공부로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는 포장하잖아요. 근데 그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전 제 안에 너무 많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아, 욕망. 그리고 욕망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학습이나 경험 이전에 우리가 미리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그 어떤 본능, 모국어라는 거죠. 모국어. 제가 모국어 하면 떠오르는 장면에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래 살았는데 제가 첫 파리를 갔을 때가 20대 중반이었어요. 90년대 초반이었는데 되게 연식이 나타나네. 근데 때가 로마 때보다 조금 앞쪽이었어요. 그게 이제 파리 혁명 기념일이라고 그 시기하고 겹쳐서 가뜩이나 정신없는 도시에 온갖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이제 불어를 좀 하지 않겠어요? 몽주르 주tem무 앙드로지드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불어를 하다가 이제 영어로도 뭐 손짓 발짓 하다가 제 속에서는 이 제정신이 아닌 분위기에서는 줄리엣 비노시쯤 되는 프랑스 미녀하고 왈츠 정도는 한번 쳐볼 수 있지 않을까. 막 하다가 몸짓을 하고 하다가 이제 좀 더 만나고 대화를 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어는 뭐 도저히 안 되니까 그나마 안 되는 영어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I'm a boy, you are a girl, we are the world 뭐 이런 영어들을 하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고 30분을 얘기를 듣는데 뭔가 이제 저 처자하고 춤이라도 한번 추려면 뭔가 좀 수준 높은 시몬 너는 들리니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들리고 하는데 바로 뒤에 너무나 선명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 씨부랴 쌌노? 이 얘기가 딱 들리는데 제 외갓집이 마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이겁니다. 뭐라고 씨부랴 쌌노? 갑자기 느끼한 피자를 먹다가 동치미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이게 모국어구나.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방으로 재생되는 그것. 저는 그 모국어가 욕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욕망에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교회에 나오면 맞이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일이. 오랫동안 저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분들은 그렇겠죠. 욕망을 억눌러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달고나 먹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어렸을 때 강조를 하셔서 달고나 먹으면 지옥 갈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30원 어머니가 헌금을 줬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달고나를 먹고 만화책을 보고 딱 나가면 예배 끝나는 시간하고 딱 맞아. 한 달 하고 엄마한테 걸렸죠. 그리고 정말 돼지게 맞았어요. 내 동생까지 꼬셨기 때문에 너는 더 나쁜 놈이다. 그래서 맞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무릎 꿇어라. 기도하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간들이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뭔지 몰랐죠. 그렇게 저는 살면서 이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욕망은 뭔가 나한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공부하기 전까지 저는 돈을 어디 가서 받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한 죄책감을 느꼈어요. 강사를 가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계좌이체가 돼가지고 참 좋은데 옛날에 이제 봉투로 그냥 줬단 말이에요. 그때 난 뭔가 나쁜 짓 하고 뭘 받는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 좋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그 봉투를 열어봐서 돈을 세겠죠? 세면서 생각보다 한 장이 더 들어왔으면 굉장히 좋은데 뭔가 내가 나쁜 놈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30대 초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제 명제가 태초에 에로스가 있었구나. 저는 이걸 욕망이라고 태초에 에로스가 있었고 이 말을 했더니 이제 독일에서 신약학 박사란 제 친구가 저한테 막 거품 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지 어떻게 에로스가 있냐. 에로스가 있다니까 태초에 관계가 있어. 그 마틴 부버가 한 얘기야 이 무식한 놈아. 일단 요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너는 누구인가 하면 이 질문이 사람 제일 바보로 만들기 쉬운 질문이에요. 딱 왠지 분위기가 딱 페르조나를 말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미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로 내가 하는 일을 얘기하죠. 이것도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뭘 먹고 싶고, 뭘 보고 싶고, 뭘 만지고 싶고, 뭐에 서운하고, 뭐에 화가 나고, 뭐에 기쁘지? 이게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븐이라는 영화를 보면 욕망하면 벌 받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가지고 브래드 피트 이 오빠가 너무 잘생겼던 시절에 한 명씩 한 명씩 죽여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어떤 욕망은 뭔가 지옥으로 가는 문, 연옥으로 가는 문,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걸 제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오래 했어요. 그 성치료 우리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성치료 배울 때 저도 이제 그 첫 번째 내 안에 성적 욕동을 느꼈던 경험이 떠올라요. 제가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그때부터 전 키가 커가지고 제일 뒷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애들이 안 어울리게 정말 숨소리도 안 내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야 임마 나도 같이 봐. 그래 딱 봤는데 썬데이 서울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썬데이 서울. 그 하버드 옌칭 도서관에도 있다는 잡지인데 약간 성인 잡지예요. 우리로 말하면. 거기에 정윤희 씨의 아주 야한 팔이 막 보이는 그 사진이었어요. 지금 보면은 뭐 그냥 별거 아니었을 텐데 그때는 너무 이 신령한 느낌이 나가지고 그때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넘어서 내 온몸이 떨리는 느낌이 너무나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성적 역동이 내 안에 일어나는. 근데 그게 행복했을까요? 그 경험이? 사실은 내 말초신경은 엄청 쾌락에 떨었을 텐데 내 머릿속엔 어떻게 해요? 이건 죄야. 그리고 우리는 성교육을 그런 걸로 했거든요. 뭔가 성적인 흥분이나 자극이 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우리는 그때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저희 광나루에 있는 한 신학교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서 채찍을 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를 치면서 그리고 제가 20대 초반에 제 마음속에서는 도시 빈민들하고 함께하는 삶을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거기에서 한 6년 일을 했는데 20대 초반에 제가 고기를 먹을 때 얼마나 고기가 맛있어요. 그다음에 삼겹살, 돼지갈비, 가끔 누가 소갈비를 사주면 너무 맛있는데 속으로는 채찍을 들고 민중들은 굶고 있는데 넌 고기나 처먹고 있어.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그런 병적인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채찍을 들고 제 채찍질의 명수였어요. 근데 겉으로는 저는 또 그런 이미지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근데 속으로는 이런 것들을 계속 했는데 어느 날 그냥 그 책이 저한테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책이 제 눈에 띄어서 그냥 한 줄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는 충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게 프로이트가 한 말 중에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이 뭔 책이었는지 지금은 기억도 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뭐, 그닥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게 재미없잖아요. 그죠? 솔직히 재미없어요. 근데 그 얘기가 오래된 문체인데, 재미는 없는데, 제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계속 말하는데,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죠. 네 안에 동물이 있는 거 발견했지? 그리고 너 개 갖다 버리느라고 고생했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제가 설득이 되기 시작했어요. 따뜻하진 않아요. 이 인간이 따뜻한 인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너 개 갖다 버리느라고 동네 뒷산에 버렸더니 다시 와서 으르렁거리고 있지? 그리고 태평양에 빠뜨렸는데 또 헤엄쳐서 어느 날 네 뒷마당에 또 있지? 갈라파고스로 보내받고 남극으로 보냈는데도 걔는 또 다시 찾아오지? 걔한테 총을 쏴보고 대포를 쏴보고 부비 트랩을 쏴봐도 걔는 죽지 않아. 네가 죽어야 끝나. 어떻게 너를 죽일래? 그러니까 걔하고 네가 같은 집에 살 수밖에 없어. 같은 집에 살 궁리를 하기 시작하면 좀 편해질걸? 그냥 되게 재수없었거든요. 그 프로이드가 하는 말이 솔직히 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프로이드와 친인척 관계에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신 줄 알고 솔직히 재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는 것도 재수 없고요. 그리고 제가 런던에서 오래 살 때 2주 살면서 프로이드가 노년까지 살다가 죽은 집 가봤는데 정말 잘 살았더구만. 부촌에 3층짜리 집에 정원 딸린 돈도 많고 하여튼 뭐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인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모든 게 다 설득이 됐어. 그리고 내가 고민했던 부분에 한 줄기 진짜 빛? 저 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근데 이게 튼튼해 보이진 않는데 저 다리를 건너면 저기를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어. 내가 이상한 괴물은 아니구나. 내가 욕망이 있는 건 그냥 본능이고 한국말 내가 알아듣고 영어 못하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닌 거구나. 뭐 이런 뭔가 하나에 나를 이게 위로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인간은 나를 위로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난 위로를 받네? 그러면서 욕망의 세계로 조금 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상담실에서 만나는 거 내담자들은 편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아니면 하여튼 뭐 좀 살고 싶은 욕망, 최소한. 나는 좀 숨 쉬고 싶다. 나는 나를 미워하고 사는 게 내가 너무 꼴보기 싫어 나를 죽이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 왔다. 뭐 이런 각각의 이유로 우리 앞에 앉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상담자도 욕망이 굉장히 있죠. 여러모로. 그 욕망은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욕망이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말 그 내담자와 연결되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근데 그게 달까요? 한편으로는 그럼 상담비 받으면서 일하시죠. 먹고 살려고 상담을 해요. 그게 상담자들이 또 가지고 있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정받고도 싶어요. 난 전문가로. 그런데 그 욕망 없앨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없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제 걔가 나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겠지만 욕망을 다루는 게 왜 어려운가 하면 그 욕구는 밥 먹고 나면 배가 부릅니다. 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락강이 말하는 거죠. 이놈의 욕망은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 욕망은 내가 죽을 때까지 쫓아오는 거고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온다. 그래서 이 욕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솔직해지지 않으면 얘가 나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다녔던 한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예상을 뒤엎고 서울대를 간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너무 감사해서 생전 보지도 않았던 조상님들한테도 막 감사를 했대. 너무너무나 감사해.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불만도 없고 너무 행복하대.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우리 서울대 갔어요. 기분 좋죠. 생각만 해도. 사람들이 이걸 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기리고 내 아들을 찬양하고 내가 정말 신사임당 같은 너무나 훌륭한 엄마라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계속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러기를 원했는데
한두 번은 했어. 근데 남의 자식 잘난 게 뭐 그리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관심이 없네? 서울대 학생인데 나는 걔를 키운 엄마인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분이 서울대학교 노트를 세트로 샀습니다. 세트로 사서 모임 때마다 성경책보다 서울대 노트부터 먼저 꺼내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노트를 볼 때마다 맞아. 서울대 학생이지 이렇게 써요? 이때부터 일단 재수가 없기 시작하죠. 재수가 없기 시작해서 외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반응이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송받고 싶은 욕망이 충족이 안 돼. 이미 사실은 한 차례 충족이 됐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분이 후드 티셔츠를 삽니다. 앞에 서울대학 찍혀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분을 더 칭송할까요? 이제 그 지역의 밉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들다고 저한테 바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하죠. 모냥 빠져서. 처음에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없다.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없다. 우리 공동체는 냉랭하다.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은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내 아들을 잘 키웠는데 그걸 몰라줘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했죠. 괜히 많이 서운하셨겠네요. 맞아요. 서운해요. 그렇죠. 내가 애 잘 키웠는데 나를 인정도 안 해주고 그래서 서운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저를 한 2분 정도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짝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면 된다. 이 자리에서. 내 욕망이 이런 게 있었구나. 만약에 물론 모든 사람하고 그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가까운 분한테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내 욕망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분은 더 이상 서울대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휘두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욕망은 사실은 같은 차원에서 있는 욕망은 우리가 서로 끄집어내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더 깊은 차원에서 욕망은 내가 차마 얘기할 수가 없어. 너무나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근데 그게 나한테 그게 있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기 힘들어. 싫어. 그래서 그걸 억누르고 짓누르고 하는 거. 그게 프로이드가 말하는 방어 기제잖아요. 그거를 그냥 펼쳐놓으면 너는 편해져, 인생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그 욕망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동료가 필요하고 그룹이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하고 우리 셀프 테라피스트로서의 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징글징글한 게 내가 내 욕망을 보기 힘들어해요. 내가 내 욕망을 보기 힘들어하는 거. 하면 되는데,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했대. 그래가지고 녹음 테이프를 저를 줬어요. 다들 어쩜 그렇게 강의를 잘해. 그때 30대 초반이었고 그 말을 믿으면 안 됐는데 제 인정받고 싶은 제 욕망이 그걸 믿었네.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그 테이프를 줬습니다. 테이프를 주면서 제 욕망은 뭐였을까요? 당신 남편 괜찮은 사람이야. 제가 대학원 다닐 때니까 그때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 그 말로는 등쳐가 와이프 등쳐먹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당신 등만 쳐먹는 인간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인간이라고. 그래서 그 테이프를 줬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면 됐잖아요. 내가 강의했는데 사람들이 좋대.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난 당신 칭찬을 받아보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들을 때, 내 이 강의에서 고쳐야 될 거 한 10개만 적어봐.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는 정직한 사람, 한 15가지도 적더라고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뭐 고칠 거 없던데? 당신 너무 강의를 잘해. 근데 이제 15가지 내가 요구한 거보다 몇 줄 더 적혀 있으니까 더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를 물론 이제 와이프 앞에서는 안 했는데 와이프의 화장실 들어갈 때 그러나 와이프의 귀에 그 테이프를 내가 직직 찢는 걸 들릴 수 있을 정도에 최대한 모양 안 빠지. 그래서 그거를 갖다 버렸어요. 그 우리 와이프가 이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화났어? 뭐 화 안 났어, 화 안 났어. 화 안 났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루함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마주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파충류가 우리 안에 막 뛰놀면서. 우리는 그래서 늘 배고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을 왜 우리 이렇게 인정하기 힘들까? 그러고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물론 이게 단테가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단테 덕분에 우리한테 7가지 욕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게으름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나태가요, 게으름이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감자칩하고 맥주 마시면서 넷플릭스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 거, 이게 게으름이 아니고, 게으름은요 뭐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옆 사람이 울어도 함께 공명하지 못하는 걸 게으름 나태라고 합니다. 세상에 꽃이 막 펴 있는데 내가 감동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내담자분들, 아마 상담하신 분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이분들이 4월달 되게 힘들어하죠. 남들은 막 벚꽃 핀다고 난리인데 봄이 그렇게 좋으냐 이 멍청이들아 라는 노래를 부른 그 가수가 있죠. 센치, 그 예언자가 말했던,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속에 내가 아름다움에 감동할 수 있는 그 욕망이 채워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태와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피리를 불 때 내가 춤을 추고, 누가 옆에서 울 때 함께 울 수 있으면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게으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제가 공군을 나왔거든요. 32개월이나 군대 생활을 했는데, 공군의 생명은요, 외출 외박이거든요. 한 달에 2박 3일씩 외출 외박을 나와서 지금 저랑 같은 입을 쓰고 사는 그분을 만나러 나가는 그 시기였는데,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전장병이 외출 외박이 캔슬이 됩니다. 그러니까 활주로가 왼수예요, 왼수. 이놈 활주로는 끝도 안 보이거든. 우리가 그 눈을 다 치워야 돼. 근데 바로 우리 비행장 옆에 미군 헬기장인데 걔네는 눈을 안 치워. 왜? 히터로 돼 있거든요, 비행장이. 이 원수 같은 활주로를 우리 계속 저주했는데, 어느 날 내무반 2층에 올라가서 저 혼자 그때 소니 워크맨을 군대에 갖고 들어가서 소니 워크맨에서 음악을 듣는데 해가 저쪽에서 쭉 넘어가요. 그리고 그 노을이 정말 새빨간 노을, 내 인생에서 본 베스트 5 안에 들어갔던 노을이었어요. 그리고 노을이 지면 활주로에 비행기님께서 잘 착륙하시라고 파란 불빛이 쫙쫙 켜집니다. 그게 장관이에요. 근데 군대에 있으면 감동받으면 안 되잖아요. 군인들 사이에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군대에서 기분 좋으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군대에선 일단 건빵을 먹어도 맛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일단 밖에 나가면 라면을 먹어도 맛있고, 근데 뭔가 뭉클한 게 막 이제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발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죠. 저랑 군대가 맞았겠습니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은 옷 입고, 저는 군대랑 진짜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그 활주로를 바라보면서 저한테 찾아왔던 그 느낌 있잖아요.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 생각해 봤더니, 이게 내 내면에서 내 욕망이 더 이상 게으르면 안 된다. 더 이상 나태해지면 안 된다고. 너 이래도 감동 안 할 거야? 너 이래도 뭉클 안 해? 이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사가 안 나와? 이게 단테는 이걸 죄라고 말한 거예요. 죄는 내가 컨닝 좀 했어요, 내가 뭐 욕했어요,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내 근원적인 욕망을 외면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이 얘기들이, 그렇게 하나둘씩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억누른 건 반드시 돌아오죠. 이 욕망, 억눌린 욕망, 저는 2가지 욕망, 내가 바라봐주고 존중하고 들어줬던 욕망은 나를 도와주는 천사가 되고요,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속된 말로 쪽팔리고 굉장히 오그라들고 그런 과정을 당연히 겪습니다. 그 과정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상담사예요. 맞아요, 나도 우리 와이프가 그런 적 있었는데 그러셨겠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든지,
내가 이런 욕망을 갖는 게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구나. 그 과정에 함께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외면하고 억누르고 하는 순간 이게 괴물이 되죠. 얘는 쇼생크 탈출,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계속 탈옥하는 놈처럼 계속 탈출해서 내 옆으로 옵니다. 저는 정말 그거 진짜 많이 해봤어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10대 때부터 그거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얼마나 더 자유로운 영혼이 됐을까. 지금보다 더 밝고 자유롭고 에너지가 넘치고 창의적인 인간이 됐었을 텐데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청소년들을 내 울타리 안에 걔네들이 원래 같이 있는 거야. 그게 성욕이든 그게 분노든 뭐든 간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 얘기하고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 파이 이야기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제가 읽어봤던 소설 중에 너무너무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단숨에 읽었던 소설이고요. 영화도 소설만큼이나 좋습니다. 저는 근데 소설이 좀 더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이 이야기가 뭐냐면 파이라는 인도 아이가 동물을 탄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이 됩니다. 온 가족이 죽고 그 배에 벵골 호랑이하고 인도 소년 딱 둘이 남아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벵골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니까 얘랑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너무너무 무섭고 얘를 죽일 궁리를 계속합니다. 저는 이게 상징적으로 얘가 전두엽이고 얘가 변연계 아닐까? 파충류의 이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능이죠, 본능. 맹수는. 애기들을 보면서 부러울 때 있잖아요. 자, 아저씨한테 와봐. 네, 싫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싫더라도, 아,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근데 이 벵골 호랑이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요. 얘 벵골 호랑이를 리차드 파커라고 이름을 붙여서 첫 번째 구명 보트 밖으로 밀어낸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 자기 배를 뒤져봤더니 몰핀 주사가 있어요. 6대의 몰핀 주사로 리차드 파커를 죽인다. 그게 안 되면 동원 가능한 무기로 그를 공격한다. 목을 조른다. 배에는 밧줄이 있으니까 독약을 먹이고 몸에 불을 놓고 몸에 전기를 흐르게 한다. 아, 이것도 안 돼. 수모전을 펼친다. 리차드 파커가 기진맥진해서 죽게 되면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될 거고 몇 달을 버틸 물자가 있다. 여러분, 이 6개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실래요? 불가능한 얘기죠. 저는 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본능을 대했던 방식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얘가 나를 죽일 것 같거든. 내가 그동안 별로 갖지도 않았지만 갖고 있었던 사회적 체면, 내 코딱지만한 명성, 내 교양, 내 자리를 전부 다 불태 없앨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중요한 건 얘한테 이름을 붙인 게 매우 중요합니다. 리차드 파커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 이 괴물아가 아니라 자기하고 같은 종류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요. 리차드 파커를 이름 붙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반전이 생깁니다. 이게 프루스텐이라는 거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호랑이가, 맹수가 보통 으르렁거리죠. 맹수가 내가 너를 공격하고 죽여버릴 거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호랑이가 호감을 갖고 있을 때, 호랑이는 늘 공격성, 개도 생물인데 늘 공격성만 있지 않겠죠. 호랑이는 언제 공격하냐면 자기가 무서울 때 공격할 거 아니에요. 아, 저 인간이 내 이름을 불러주네? 실제로 그걸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차드 파커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얘와 정이 듭니다. 얘와 라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무섭지만. 그런데 이 짐승은 인간보다 본능이 발달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프루스텐을 웃는 게 있나 봐요, 호랑이가. 그래서 그걸 이 파이가 알기 시작하는 거죠. 저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을 마음이 없구나.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아다 계속 호랑이한테 갖다 바쳤거든요.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구나. 그리고 그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리차드 파커가 그 배에 없었으면 나는 태평양 한복판에서 죽었을 거다. 우리 안에 욕망이 없으면 여기까지 와 있지 않겠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린 왕자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여우하고. 나랑 놀자. 나는 너랑 놀 수가 없어. 왜? 나는 길들여지지 않는 여우니까. 그러면 너랑 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길들여야지.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잘 관찰해야 돼. 그리고 한꺼번에 갑자기 다가오면 안 돼. 내가 놀래니까. 조금씩 나하고 친해져야 해. 저는 이게 영성 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걸 관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주위에서 자세히 살펴보는데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그대로 바라보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그게 자기 분석이잖아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작업. 상담은 사람을 좋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담자가 내담자를 그냥 덮어놓고 좋게 보면 상담자 얘기를 신뢰할 수 없죠, 내담자가. 아, 저 사람은 불화를 치고 있구나. 역시 직업이 상담자라니까 역시 저렇게 말하는구나. 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미러링 아닙니까? 당신의 얘기를 나는 있는 그대로 들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 당신 얘기는 지금 더워서 땀이 난다는 얘기죠. 화가 나서 땀이 나는 게 아니고 제가 잘 이해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관찰이죠. 바라봐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다기보단 이제는 저도 포기하고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초연한 인간이고 싶었어요. 초연하고 막 저에 대해서 욕을 해도 대학원 다닐 때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한 위대한 스승이 있어요. 제자가 찾아가서 스승님 진리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까지는 다른 사람의 오해나 혐오나 핍박이나 비난에 대해서 잘 견뎌야 하네. 50 이후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익숙해질 걸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딱 듣는데 허세가 저 얘기가 그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했는데 그 불가능한 얘기. 인간의 수준에서. 나는 왜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인정이 이렇게 중요하지? 누가 내 욕을 하면 열받지? 네, 저는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제가 강의를 못하거나 못했다고 느꼈거나 뭐 하고 나면 거울 보고 저한테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야, 농약이 왜 필요한지 알아? 너 처먹으라고 있는 거야, 새끼야.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막 쏟아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요 정도가 좋아진 거예요. 그걸, 내 안에 여전히 그게 있구나. 그 현대 문학에서 서문이 너무나 유명한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안나 까레니나 같은 거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설국이라는 소설, 가와바타 야스나리 일본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안겨줬던 제가 이 소설 첫 대목을 읽고 일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김현수 작가가 설국의 이제 배경지를 일본을 갔다 와서 쓴 글이에요. 저는 여기서 관찰의 힘, 경험의 풍성함이라는 걸 키워드를 잡았는데 우리는 매 순간 경험을 하죠. 매 순간 경험을 하고 매 순간 무언가를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을 그냥 전부 다 흘려보내고 관찰하지 않아요. 사실은 매일매일 나를 잘 관찰하다 보면 내가 여우와 친구가 되듯이 내가 나와 친구가 될 수 있고 비난을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억압을 하는 사이에서는 관찰이 생겨나지 않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욕망과 친해지는 방법은 그것을 관찰하는 거 아닐까. 이 양반이 그 플러스죠. 게슈탈트를 만든. 제가 이제 게슈탈트 훈련 받으면서 처음 게슈탈트 그룹을 들어갔는데 게슈탈트 그룹을 처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뭔 얘기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 지금도 기억나요. 게슈탈트 이제 그 지도자 과정을 여러 번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 대목이 어떤 분이 나는 저 에어컨 소리가 시끄러워서 싫어요. 난 속으로 저게 무슨 개소리인가. 뭔가 그 집단을 들어갔으면 좀 심오한 오늘 내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 최소한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소리가 시끄러워요. 근데 그게 게슈탈트였더라고요. 우리가 너의 정신을 lost your mind,
find your sense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식으로 마구잡이로 번역하면 정신줄을 놓고 너의 감각을 챙겨라.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존하지 못한다는 거죠. 접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찰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감각이 활성화가 돼서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게슈탈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욕망이건 뭐건 결국 중요한 건 나와 만나는 거잖아요. 나와 친해지는 것, 나를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게 잘 관찰을 하다 보면 이제 알아차려지고 접촉이 일어나서 원래는 나한테 있었는데 동물적 감각, 내가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메리 포핀스라는 옛날 그 만화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기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는 새의 목소리를 동물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전제를 해요. 그래서 아기들이 막 얘기를 하는 강아지하고도 얘기하고 뭐 멍멍으로 안 들리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쪽에 괴팍한 그 할머니 새가 있는데 인간들한텐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어. 저것들은 곧 우리를 잊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아기가 막 울면서 나는 절대로 니네 소리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근데 어느 날 엄마를 말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동물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새가 울면서 막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저 그걸 보면서 내가 옛날에 지렁이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배우면서부터 풀소리 못 듣고 바람이 나한테 해주는 소리도 못 들었던 건 아닐까? 사실은 그걸 회복하자고 얘기하는 게 게슈탈트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선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거, 엔카운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우리는 언어로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빈곤해요. 저는 말하는 직업이거든요. 말하고 글 쓰고. 근데 너무 부러운 사람들이 그림 그리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제가 원래 악동 뮤지션 팬이거든요. 소리는 수연이 소리를 너무 좋아하고 찬혁이는 진정한 의미의 천재라는 말은 그런 데다 갖다 붙여야 되는. 그 짤막한 소문의 낙원, 그런 짤막한 3, 4분짜리 그 멜로디로 우리를 설득해내잖아요. 그거는 메시지를 넘어가는. 저는 그게 게슈탈트적인 것 같아요. 오관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저도 상담할 때 이 얘기를 계속 묻거든요. 1차적으로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싶으세요? 지금 여기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 이런 얘기 말고 이제는 강의가 끝났으면 쉽네요. 네. 나도 이제 교수가 짓거리는 얘기 그만 듣고 나도 말하고 싶어요. 이런 거. 너무 요새 더운데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치고 싶어요. 이런 감각적인 이야기들. 이게 현존한다는 거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영성적인 얘기입니다. 과거 미래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지만 지금 여기는 그래서 욕망을 알아차리면 말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 제가 청년들하고 꽤 오래 만났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청년들이 우리 딸보다도 더 젊기 때문에 저는 20년 동안 청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보면은 싱글인 그 여자 처자들이 정말 많은데 얘네들 너무 애들이 괜찮은데 남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남자가 좋니? 압도적 1위가 뭔지 아세요? 말 통하는 남자. 말 통하는 남자. 그래서 제가 그때 말만 통해도 장가는 간다 뭐 이런 책을 하나 쓸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싱글인 남자애들 모아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할 것 같은지를 지들끼리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펀드에 얼마가 있어야 되고 뭐 연봉이 얼마여야 되고 다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인간들아 말만 통해도 애인이 생길 거야. 그 말을 못 믿더라고. 근데 말이 통하는 방법은 솔로인 남자가 있으면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뭘 원하는지 알면 말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아저씨들이요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10년 후에 ETF 들어간 게 10년 동안 안 찾으면 얼마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주로. 근데 욕망은 그런 걸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너 지금 뭘 원해? 그래서 저는 관능적이 되는 사람, 관능적이 되라. 그래서 그걸 표현예술 치료에서는 감각을 호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관능적으로 살고 싶어요. 저 사진이 뭐냐면 제가 본 벚꽃 중에 제일 예쁜 그 충청도에 가면 개심사라고 있거든요. 저희 겹벚꽃이라 벚꽃이 다 떨어진 다음에 핍니다. 저 색깔이 사진이 잘 안 나왔는데 연두색 벚꽃이에요. 제가 본 벚꽃 중에 너무너무 예쁜, 저게 관능적인 거죠. 내 스스로 감각을 호화롭게 했던 하나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관능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감각을 호화롭게 했던 것이 저는 에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화가가 샤갈인데, 샤갈이 그린 에덴 동산, 거기서 있었던 게 에로스 지역.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이라는 영화 제가 너무나 재밌게 봤는데 지금 OTT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영화를 보고 어떤 잡지에 쓴 칼럼이 태초에 에로스가 있었다라는 소설 그 제목이었어요. 저는 에덴 동산에 에로스가 충만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의 감각을 호화롭게 했던 인류의 원형적 모습. 제임스 홀리스라고 이제 융 분석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에덴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해왔거든요. 결국은 에로스가 뭐냐면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독일 철학자죠. 한국계 독일 철학자. 저분이 에로스와 종말이라는 책에서 에로스는 뭐냐면 진짜 타자와 연결하고 싶은 욕구가 에로스인데 진짜 타자가 누구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애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 뭐냐면 모든 관계 아닐까요, 저게? 여러분은 여러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나는 내 타자인 것 같아요. 엑스타시라는 말이 있죠. 엑스타시, 황홀경만. 그게 내 밖으로, 라틴어로 내 밖으로 나간다. 거기서 어원이거든요. 내가 어떤 신비 체험을 위해서는 나를 벗어나 봐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 한병철 씨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진짜 에로스는 내 자신과 맺는 관계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나를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욕구죠. 그래서 우리 찬혁이가 했던 멸종 위기의 사랑 보면 누구나 다 한 사람의 사랑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멸종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얘기입니다. 전 이 얘기를 파이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저는 한때 내가 욕망이 없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만지고 싶은 것도 많고, 그게 마치 리처드 파커, 호랑이처럼 느껴졌는데, 욕망이 없으면 우린 죽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욕망을 길들인다는 거는 욕망을 철창에 넣어서 온순하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욕망을 잘 관찰하고 욕망과 친해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이걸 완전히 오해했었구나. 내가 믿는 신앙의 체계는 욕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진짜 욕망.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서 1부부터 7부까지 썼는데 1부는 아주 원초적 욕망, 살고 싶은 욕망부터 이제 중간에 중독 얘기를 나왔다가 맨 마지막엔 궁극적 욕망 얘기를 했어요. 궁극적인 욕망은 나를 초월하고 싶은 욕망이 있구나. 우리 모두는. 거기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